엄마, 이제 그만 좀 해요. 저희도 살아야 한다고요. 제발 짐 챙겨서 집에서 나가세요, 좀. 수진아, 그래도 엄만데. 큰아버님네, 공훈에도 다 거부했잖아요. 왜 우리만 떠안아야 해요? 왜요? 당신은 매번 그렇게 어머니 편만 들어요? 우리 애들 학원비도 빠듯한데 어머니까지 어떻게 감당해요? 막내 며느리 수진이가 제 여행 가방을 현관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가방이 복도 바닥에 나뒹굴었고 안에 있던 옷까지 몇 벌이 쏟아져 나왔어요. 뒤에서 막내 아들 재석이의 작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허리를 굽혀 흩어진 옷가지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가방을 다 챙기고 일어섰을 때 재석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눈물이 그득했어요. 재석아, 엄마 괜찮다, 걱정하지 마.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막내 아들 집을 나왔습니다. 그날이 2025년 2월 7일이었습니다. 68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수모는 처음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평생 자식들 위해 살았는데. 큰아들 민수네 집에 처음 갔을 때가 지난해 11월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10년 혼자 운영하던 식당을 정리하고 모아둔 돈 2억 원을 자식 셋에게 똑같이 나눠줬을 때였어요. 큰아들은 편히 모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처음 2주일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제 돈으로 시작한 사업이 망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며느리 정희는 제 탓을 했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거 알아서 먹으라고 했고 손주들도 할머니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한 달을 더 버텼지만 결국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둘째 딸 은경이네 집으로 갔습니다. 작년 12월 말이었어요. 은경이는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제가 거실에 있으면 친구들을 집에 안 불렀고 외출할 때도 저를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어느 날 은경이와 사위가 나눈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있을 거냐고 막내한테 보내면 안 되냐고 했어요. 조금 더 봐야겠다는 사위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봐주는 대상이 된 거예요. 2월 초 은경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막내네 집이 좀 넓던데 거기 가보는 건 어떻냐고요. 결국 쫓겨나는 거였죠. 막내 아들 재석이네는 서울 외곽 25평 아파트였습니다. 방이 2개뿐이라 저는 거실 한쪽에 이불을 깔고 잤어요. 며느리 수진이는 처음부터 싫은 티를 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직접 말했어요. 저희는 어머니를 모실 형편이 안 된다고요. 그렇게 사흘을 버티다가 오늘 결국 이렇게 쫓겨난 겁니다. 버스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통장을 확인했더니 310만 원이 남아 있었어요. 식당 정리하고 생활비로 쓰던 돈이었죠. 서울역 대합실 의자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거든요. 친구들한테 연락할까도 생각했지만 창피했습니다. 자식들한테 버림받았다는 소리를 어떻게 해요? 평생 친구들한테 자식 자랑만 하고 살았는데 말이에요. 그때 문득 떠오른 곳이 있었습니다. 제주도. 젊은 시절 남편하고 단 한 번 여행 갔던 곳이었어요. 결혼 10년 만에 처음으로 간 여행이었죠. 그때 본 바다가 너무 예뻤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나중에 늙으면 여기 와서 살자고요. 하지만 남편은 60도 채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역 근처 여행사를 찾아가서 표를 끊었습니다. 부산행 새벽버스
그리고 부산에서 제주도 가는 배표까지요. 그날 밤은 서울역 근처 찜질방에서 잤습니다. 6,000원을 내고 들어가서 구석진 자리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눈물이 났지만 소리 내지 않았어요. 옆 사람들이 쳐다볼까 봐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세수하고 찜질방을 나왔습니다. 버스터미널까지 걸어가서 부산행 버스를 탔어요.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다시는 안 올 거야. 자식들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아. 그렇게 마음먹었지만 가슴 한쪽이 아팠습니다. 엄마니까요. 부산에 도착해서 배를 탔습니다. 배가 출발하고 갑판으로 나가 바다를 봤어요. 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파도가 높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서워했지만 저는 시원했어요. 이렇게 떠내려가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가 제주도에 도착한 건 오후 5시쯤이었습니다. 항구에 내려서 택시를 탔어요. 바닷가로 가달라고, 조용한 곳으로 가달라고 했습니다. 관광객 많은 데 말고 그냥 현지 사람들 사는 곳으로요. 택시는 30분쯤 달려서 한적한 바닷가 마을에 저를 내려줬습니다. 작은 포구가 있고 민박집 몇 채가 보였어요. 파도 소리가 크게 들렸고 바람에는 짠 내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민박집 간판이 걸린 집 앞에 섰습니다. 낡은 시멘트 벽에 페인트가 벗겨진 대문이었어요. 하지만 마당에는 꽃이 피어 있었고 현관 앞에는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 사는 냄새가 났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하자. 68, 아직 늦지 않았어. 문이 열리면서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나왔습니다. 그을린 피부에 짧게 자른 머리, 그리고 인자한 눈빛이었어요. 민박을 하는 집이 맞는지 물었더니 요즘은 철이 아니라 안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방 하나 들고 서 있는 제 모습을 보더니 문을 열어줬어요. 강덕분 그 여자가 자신을 소개하며 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좁은 복도를 지나 4평쯤 되는 작은 방을 보여줬어요. 깨끗했습니다. 창문으로는 바다가 보였어요. 한 달에 40만 원, 식사는 따로라고요. 저는 당장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가방을 방에 내려놓고 통장에서 돈을 찾아 2달치 월세를 미리 냈어요. 80만 원 남은 돈은 230만 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덕분 씨가 저녁을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부엌 식탁에 앉았더니 된장찌개와 생선구이를 내왔어요. 오랜만에 따뜻한 밥상이었습니다. 혼자 사냐고 물었고 저는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만 대답했어요. 자식들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덕분 씨도 혼자 산 지 5년 됐다고 했습니다. 남편 먼저 보내고 딸 하나 있는데 미국에 산다고요.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다고 했습니다. 서로 비슷한 처지였어요. 저는 자식들이 있어도 혼자였고 덕분 씨는 자식이 멀리 있어서 혼자였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제대로 잠을 잤습니다.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어요. 자식들 집을 전전하며 눈치 보던 3달 동안 한 번도 푹 자본 적이 없었거든요. 여기서는 아무도 저를 쫓아내지 않을 거예요. 월세만 내면 됐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어요. 붉은 빛이 바다를 물들이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가는 걸 멍하니 바라봤어요. 포구 쪽에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다가가 봤더니 잠수복을 입은 여자들이었어요. 나이는 대부분 60 넘어 보였고 어떤 분은 70도 넘어 보였습니다. 물질을 나가는 해녀들이었어요. 그 중 한 명이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가장 나이 많아 보이는 분이었는데 동작이 가장 민첩했어요. 잠수복을 입고 태왁을 챙기는 모습이 능숙했습니다. 이르는 좋게 넘어 보이는데도 허리가 고닫고 걸음걸이가 힘차더군요. 그 해녀가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다른 해녀들도 하나둘 따라 들어갔어요. 저는 그 모습을 한참 지켜봤습니다.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오기를 반복하는 해녀들. 물 밖으로 나올 때마다 호흡을 내뱉는 소리가 들렸어요. 준비 소리라고 했던가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해녀들이 물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손에는 전복과 소라, 미역 같은 것들을 들고 있었어요. 그걸 포구 한쪽에 모아놓고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다가갔습니다. 아까 제일 나이 많아 보였던 해녀에게 말을 걸었어요. 혹시 물질을 배울 수 있냐고, 저도 해녀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68이에요. 늦지 않았을까요? 그 해녀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박영순이라고 해요. 나는 71인데 아직도 하고 있어. 늦고 이른 게 어디 있어요.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영순 씨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영순 씨한테 물질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수영부터 배워야 했어요. 어릴 때 수영을 조금 해봤지만 60년 가까이 물과 담을 쌓고 살았거든요. 영순 씨는 얕은 바다에서 먼저 물에 익숙해지라고 했습니다. 사흘 동안 물에 들어가 떠 있는 연습만 했습니다. 파도가 밀려오면 휩쓸릴 것 같아 무서웠어요. 바닷물이 코로 들어와 콧구멍이 따가웠고 입안은 짠맛으로 가득했습니다. 온몸에 힘이 들어가 금방 지쳤어요. 나흘째 되던 날 영순 씨가 잠수하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2미터도 못 들어갔습니다. 귀가 아프고 숨이 막혀서 금방 올라왔어요. 천천히 해요. 급하게 하면 다쳐요. 영순 씨가 말했습니다. 그 말대로 천천히 했어요. 조금씩 깊이 들어갔습니다. 일주일쯤 지나니 3미터 정도는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정도면 전복이나 소라를 딸 수 있는 깊이였습니다. 2주일째 되던 날, 처음으로 전복 하나를 땄습니다. 바위에 붙어 있는 전복을 비창으로 떼어내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물 밖으로 나와 손에 든 전복을 봤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였어요. 영순 씨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잘했다고, 이제 시작이라고요. 그날 저녁 민박집으로 돌아왔을 때 덕분 씨가 물었습니다. 요즘 뭐 하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해녀가 되려고 물질을 배우고 있다고요. 덕분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나이에요? 늦지 않았더래요. 하고 싶으면 하는 거래요. 영순 씨가 했던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덕분 씨가 웃었어요. 대단하다고, 나는 그런 용기가 없다고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4미터 정도까지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하루에 전복 서너 개, 소라 67개 정도를 땄습니다. 영순 씨가 그걸 받아서 팔아줬어요. 하루 수입이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됐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제 손으로 번 돈이었습니다.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제 힘으로 번 돈이요. 처음으로 느끼는 자유였어요. 저녁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조금씩 늘어가는 잔고를 보는 게 기뻤어요. 이렇게 살 수 있구나. 68배도 새로 시작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에는 덕분 씨와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서로 말이 많지는 않았지만 편했어요. 외롭지 않았습니다. 자식들 집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편했어요. 어느 날 저녁 덕분 씨가 물었습니다. 자식들한테 연락은 안 해요? 안 해요. 연락할 일도 없고요. 그래도 엄마인데. 엄마라서 더 연락 안 해요.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덕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아마 덕분 씨도 비슷한 마음일 거예요. 미국에 사는 딸한테 연락하지 않는 이유도 그런 거겠죠. 2달째 되던 날, 영순 씨가 말했습니다. 이제 혼자서도 할 수 있겠어요. 내일부터는 혼자 나가봐요. 드디어 혼자 물질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가슴이 벅찼어요. 68배 새로운 일을 배워서 혼자 할 수 있게 됐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거울을 봤습니다. 제주도에 온 지 2달 만에 제 얼굴이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피부는 그을렸지만 표정은 밝아졌습니다. 눈빛도 살아 있었어요. 자식들 집에 있을 때 거울 속에 비치던 그 초췌하고 슬픈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잘한 거야. 여기 온 게 잘한 거야. 다음 날 아침 처음으로 혼자 바다에 나갔습니다. 잠수복을 입고 태왁을 챙기는데 손이 떨렸어요. 영순 씨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긴장하지 마요. 천천히 하면 돼요.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온몸을 감쌌어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잠수했습니다. 3m, 4m. 바위에 붙은 전복이 보였습니다. 빗창으로 조심스럽게 떼어냈어요. 하나, 둘 숨이 차올라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숨비 소리를 내며 숨을 내뱉었습니다. 후. 영순 씨가 했던 그 소리였어요. 이제 저도 진짜 해녀가 된 거예요. 그날 오전 4시간 동안 전복 8개와 소라 12개를 땄습니다. 영순 씨가 검사했어요. 크기가 작은 건 다시 바다에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욕심내면 안 된다고, 바다도 쉬어야 한다고 했어요. 폭우로 돌아왔을 때 다른 해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제 또래이거나 더 나이 많은 분들이었어요. 영순 씨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서울서 내려와 물질 배우는 사람이라고요. 해녀들이 신기한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한 분이 물었어요. 왜 이 나이에 힘든 물질을 배우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살아야 하니까요. 자식들한테 의지하지 않고 제 힘으로 살고 싶어서요. 해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들 비슷한 이유로 물질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 없이 혼자 살아야 해서, 자식들 짐이 되기 싫어서, 그냥 일하는 게 좋아서. 각자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해녀들 무리에 끼어 일했습니다. 아침 6시에 포구에 모여 오전 10시까지 물질을 했어요. 점심 먹고 쉬다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또 나갔습니다. 하루 7시간씩 바다에 있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온몸이 쑤셨고 저녁이면 기진맥진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사흘째, 나흘째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근육이 생기고 폐활량이 늘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하루 수입이 4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한 달이면 100만 원이 넘었어요. 월세 40만 원 내고 식비 30만 원 쓰고 그래도 30만 원 이상 남았습니다. 처음으로 제 힘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거였어요. 3달째 되던 어느 날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막내 아들 재석이었어요. 2달 만에 처음 오는 연락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재석이가 물었습니다. 어디 계시냐고, 괜찮으시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주도에 있다고, 잘 지낸다고요. 재석이가 놀라는 기색이었어요. 제주도는 왜 거기까지 가셨냐고, 혼자서 뭐 하고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물질한다고, 해녀일 배워서 하고 있다고요. 재석이가 한참 말이 없다가 미안하다고 했어요. 형이랑 누나도 미안해한다고 집으로 돌아오시라고 했습니다. 재석아, 엄마 여기서 좋아. 걱정하지 마. 그래도 엄마, 엄마 이제 혼자 잘 살아. 너희들 짐 되고 싶지 않아. 너희들도 각자 잘 살아라.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이게 맞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순 씨한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잘했다고 했습니다. 자식들한테 기대지 않는 게 서로한테 좋은 거라고요. 영순 씨도 자식 셋이지만 연락 거의 안 한다고 했어요. 명절에 한 번씩 보는 게 전부래요. 자식은 자식 인생 살고 우리는 우리 인생 살아야 해요. 그게 서로한테 편한 거예요. 영순 씨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석 달째 되던 날, 저는 더 깊은 바다로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5m 정도까지만 들어갔었어요. 하지만 영순 씨는 7m, 8m까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저도 해보고 싶었어요. 영순 씨한테 말했더니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하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평소보다 조금 더 먼 바다로 나갔습니다. 물이 더 깊었어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잠수했습니다. 5m, 6m. 귀가 먹먹해졌지만 계속 내려갔어요. 7m쯤 됐을까요? 바닥에 뭔가 이상한 게 보였습니다. 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어요. 가까이 다가가 봤습니다. 둥근 모양의 항아리 같은 게 바위 틈에 박혀 있었어요. 숨이 차올라 다시 올라갔습니다. 숨비 소리를 내며 숨을 몰아쉬었어요. 다시 한번 내려가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번째 잠수했습니다. 항아리를 자세히 봤어요. 크기는 김치동만 했고 표면에는 이끼가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것 같았어요. 손으로 만져봤더니 단단했습니다. 빗창으로 조심스럽게 항아리 주변을 파냈습니다. 바위 틈에 단단히 박혀 있었어요. 한 번에는 안 되겠다 싶어 다시 올라갔습니다. 3번째, 4번째 잠수하며 조금씩 파냈습니다. 5번째 잠수했을 때 드디어 항아리가 빠졌어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2 팔로 안고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물 밖으로 나와 태왁에 항아리를 올려놓았습니다. 숨을 고르며 항아리를 살펴봤어요. 뚜껑이 있었는데 꽁꽁 막혀 있었습니다. 이게 뭘까가 궁금했지만 바다 한가운데서 열어볼 수는 없었어요. 폭우로 돌아왔습니다. 영순 씨가 제 태왁을 보고 눈이 커졌어요. 그게 뭐요? 항아리 같은데 바다 밑에 박혀 있었어요. 영순 씨가 항아리를 만져봤습니다.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이거 오래된 것 같은데 함부로 열면 안 돼요. 문화재일 수도 있어요. 문화재. 그런 생각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영순 씨가 말했습니다. 박물관이나 문화재청에 알려봐야 한다고요. 저는 항아리를 조심스럽게 들고 민박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덕분 씨한테 보여줬더니 신기해했어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제주도에서 오래된 항아리가 발견된 사례가 여럿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화재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항아리를 발견했다고 말했더니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이틀 후 문화재청 직원이 제주도로 내려왔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온 직원은 40대 남자였습니다. 김철수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항아리를 조심스럽게 살펴봤어요. 장갑을 낀 손으로 표면을 쓰다듬고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발견하셨어요? 저는 사흘 전 7m 깊이 바다에서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바위 틈에 박혀 있었다고 혼자 힘으로 꺼냈다고 했어요. 철수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 적었습니다. 이 항아리 아마 200년은 넘은 것 같습니다. 조선 후기 제주도에서 쓰던 옹기 형태예요. 200년. 그 긴 세월 동안 바다 속에 있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철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뚜껑을 열어봐도 되겠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뚜껑은 단단히 막혀 있었습니다. 철수 씨가 조심스럽게 도구로 틈을 벌렸어요. 조금씩, 조금씩. 10분쯤 지나서야 뚜껑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물이 차 있었습니다. 바닷물이 스며든 거였어요. 철수 씨가 천천히 물을 따라냈습니다. 그리고 안을 들여다봤어요.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항아리 속에는 작은 주머니들이 여러 개 들어 있었습니다. 천으로 만든 주머니였는데 다 썩어 있었어요. 철수 씨가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주머니가 찢어지면서 안에 있던 것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동그란 것들이었습니다. 희끗희끗한 색깔의 작은 구슬 같은 거였어요. 철수 씨가 하나를 집어 들고 자세히 봤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진주예요, 천연 진주. 저는 진주를 본 적이 없었지만 그게 귀한 거라는 건 알았습니다. 철수 씨가 다른 주머니들도 열어봤어요. 진주가 계속 나왔습니다. 크기는 제각각이었지만 모두 합하면 100개는 넘어 보였어요. 마지막 주머니에서는 다른 게 나왔습니다. 납작한 동전 같은 거였어요. 철수 씨가 조심스럽게 닦아냈습니다. 은빛이 드러났어요. 은화예요, 조선시대 은화. 은화도 20개 정도 나왔습니다. 철수 씨가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중요한 발견이라고 이건 문화재로 등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이게 제 거냐고요? 철수 씨가 설명했습니다. 문화재는 국가 소유가 되지만 발견자한테는 보상금이 나온다고요. 가치를 감정해서 일정 비율을 발견자한테 준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되냐고 물었더니 정확히는 모르겠다고 했어요. 감정을 해봐야 안다고요. 하지만 진주와 은화의 역사적 가치를 생각하면 적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철수 씨는 항아리와 내용물을 가져가겠다고 했습니다. 서류를 작성했어요. 발견 날짜, 장소, 경위 같은 걸 적었습니다. 제 신분증 사본도 첨부했어요. 한 달 정도 걸릴 겁니다. 감정 끝나면 연락드릴게요. 철수 씨가 떠나고 나서 덕분 씨가 물었습니다. 보상금 많이 나올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기대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안 나오거나 적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지금처럼 물질하며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날부터 다시 물질에 집중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폭우로 나가 오전 내내 바다에 있었어요. 항아리 발견 이야기는 해녀들 사이에 금방 퍼졌습니다. 다들 신기해했어요.
60년 넘게 물질한 사람도 그런 건 처음 본다고 했습니다. 영순 씨가 말했습니다. 바다는 기다려주는 사람한테 선물을 주는 법이에요. 순자 씨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했으니까 바다가 준 거예요.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온 게, 물질을 배운 게 다 의미 있는 일이었구나 싶었어요. 4개월째 되던 날, 하루 수입이 5만 원을 넘었습니다. 실력이 늘면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됐고, 더 많이 딸 수 있게 됐거든요. 한 달이면 15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월세 내고 생활비 쓰고, 그래도 50만 원 이상 모을 수 있었어요.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400만 원이 넘어 있었어요. 제주도 온 지 4개월 만에 제 손으로 200만 원 가까이 모은 겁니다. 뿌듯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둘째 딸 은경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재석이한테 들었어요. 제주도에서 물질한다고요? 은경이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렇다고 잘 지낸다고요. 엄마, 그만하고 집으로 오세요. 제가 모실게요. 은경아, 엄마 여기서 좋아 걱정 마. 그래도 그 나이에 그런 힘든 일을. 힘들지 않아. 재미있어. 엄마 이제 혼자 잘 살아. 은경이가 한참 말이 없다가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때 냉정하게 대해서 미안하다고 엄마를 내보낸 거 후회한다고요.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서로한테 그게 나았다고 이제 각자 잘 살자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생각은 없었어요. 여기서의 삶이 좋았거든요. 자유로웠고 당당했고 행복했습니다. 5개월째 되던 어느 날 문화재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철수 씨였어요. 감정이 끝났다고 제주도로 다시 내려가겠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요. 이틀 후 철수 씨가 민박집으로 왔습니다. 항아리 속 진주와 은하를 감정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긴장하며 들었습니다. 진주는 천연진주로 확인됐고 은하는 조선 후기 제주도에서 유통되던 거예요. 역사적 가치가 상당합니다. 철수 씨가 서류를 펼쳐 보여줬어요. 복잡한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문화재로 정식 등록됐고 박물관에서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발견자 보상금은 철수 씨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8천만 원입니다. 8천만 원. 그 숫자가 귀에 들어오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8천만 원이요? 제가 다시 물었어요. 네, 8천만 원 맞습니다. 한 달 안에 입금될 겁니다. 덕분 씨가 옆에서 놀라서 입을 막았습니다.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물질한 지 5개월 만에 바다에서 우연히 발견한 항아리 하나로 8천만 원을 받게 된 거예요. 이 발견이 제주 해녀 역사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요. 200년 전 해녀들이 공동으로 모아뒀던 재산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당시 해녀들이 얼마나 조직적이었는지 보여주는 증거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0년 전 해녀들도 저처럼 힘들게 바다에서 일했겠죠. 그 분들이 모아둔 걸 제가 발견한 거예요. 왠지 인연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철수 씨가 떠나고 나서 덕분 씨가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서울로 돌아갈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여기 계속 있을 거예요. 돈이 생겼다고 떠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럼 그 돈으로 뭐 할 건데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뭘 하고 싶을까? 그냥 통장에 넣어두고 지금처럼 살까? 아니면 뭔가 새로운 걸 해볼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8천만 원 자식들한테 준 돈 2억보다는 적지만
제 힘으로 얻은 돈이었어요.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창밖으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다가 저한테 준 선물이었어요. 이 선물을 어떻게 써야 할까? 문득 영순 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일은 하나에도 매일 바다에 나가는 영순 씨. 그리고 다른 해녀들. 저처럼 혼자 사는 노인들. 다들 열심히 살고 있었어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한 달 후 통장에 8천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숫자를 확인하고 또 확인했어요. 믿기지 않았거든요. 제 통장에 이렇게 큰 돈이 들어온 게요. 그날 오후 제주 지역 신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기자가 인터뷰하고 싶다고 했어요. 68배 해녀가 된 할머니가 문화재를 발견했다는 게 기사거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제가 무슨 특별한 사람도 아닌데요. 하지만 기자가 말했어요. 이런 이야기가 같은 처지의 노인들한테 희망이 된다고요. 그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틀 후 기자가 민박집으로 왔습니다. 젊은 여기자였어요. 박지은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왜 제주도에 오게 됐냐고, 어떻게 물질을 배우게 됐냐고, 항아리를 발견했을 때 기분이 어땠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자식들한테 버림받아서 왔다고, 혼자 살기 위해 물질을 배웠다고요. 항아리는 우연히 발견한 거라고, 바다가 준 선물 같다고 했습니다. 지은 씨가 사진도 찍었습니다. 잠수복 입은 모습, 바다를 바라보는 모습, 영순 씨와 함께 있는 모습까지요. 조금 쑥스러웠지만 따라했어요. 사흘 후 신문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68세 내기 해녀, 바다에서 보물 찾다라는 제목이었어요. 제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사진도 크게 실렸고요. 그 기사가 인터넷에 올라가면서 일이 커졌습니다. 댓글이 수백 개 달렸어요. 덕분 씨가 보여줬는데 대부분 응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대단하다고, 용기를 얻었다고,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했어요. 일주일 후에는 전국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내려와 촬영을 했어요. 물질하는 모습까지 찍었습니다. 저녁 뉴스 시간에 방송됐다고 덕분 씨가 알려줬어요. 그때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재석이한테서 왔어요. 엄마, 뉴스 봤어요. 엄마가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셨는지 몰랐어요. 엄마, 보상금도 많이 받으셨다면서요? 정말 대단하세요. 재석이의 목소리는 흥분돼 있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별거 아니라고, 그냥 운이 좋았다고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보상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재석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형이랑 누나도 뉴스 봤다고, 다들 엄마 자랑스럽다고 했대요. 전화를 끊고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식들이 연락하는 이유가 뭘까? 정말 저를 걱정해서일까? 아니면 돈 때문일까? 이틀 후 큰아들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엄마를 제대로 모시지 못했어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저를 쫓아낸 사람이 민수였거든요. 사흘 후 은경이한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셋 다 연락하는 게 예사롭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세 자식이 모두 제주도로 내려왔습니다. 민박집 앞에 차 세 대가 섰습니다. 민수네 차, 은경이네 차, 재석이네 차였어요. 자식들이 내렸습니다. 며느리 둘과 사위,
그리고 손주들까지 모두 왔더군요. 저는 민박집 마당에서 그들을 맞았습니다. 반갑지 않았어요. 오히려 불편했습니다. 민수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그동안 정말 잘못했어요. 은경이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엄마를 그렇게 대한 거 평생 후회할 거예요. 재석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차례로 쳐다봤습니다. 5개월 만에 보는 자식들이었어요. 그동안 저는 많이 변했지만 자식들은 그대로였습니다. 민박집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덕분 씨가 차를 내왔어요. 자식들이 어색하게 앉았습니다.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집으로 돌아가세요. 제가 제대로 모실게요. 은경이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오세요. 방도 따로 드릴게요. 재석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아마 부인 눈치를 보는 거겠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어. 엄마는 여기가 좋아. 그래도 엄마, 나 혼자 잘 살고 있어. 돈도 벌고 친구들도 있고 행복해.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 보상금으로 편하게 사세요. 이런 힘든 일 하지 마시고요. 드디어 본심이 나왔습니다. 보상금 이야기였어요. 보상금은 이미 쓸 때가 있어. 은경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벌써요? 뭐에 쓰시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건 엄마가 알아서 할 일이야. 너희들은 신경 쓰지 마.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며느리 정희가 사위 준호 눈치를 봤어요. 서로 무언가를 기대하고 왔는데 제가 그걸 거절한 거였습니다. 엄마, 그동안 엄마한테 드린 것도 없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좀 도와드리고 싶어요. 도움 필요 없어. 너희들이나 잘 살아. 엄마는 엄마대로 살게. 엄마, 은경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짜 우는 건지 연기하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만 가. 올 필요 없어. 자식들이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결국 하나둘 일어섰어요. 재석이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저희가 필요 없으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너희들 인생 너희들이 살아라. 엄마 인생은 엄마가 살게. 그게 서로한테 좋은 거야. 자식들이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저도 손을 흔들지 않았습니다. 덕분 씨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가슴은 아팠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저를 사랑해서 온 게 아니었어요. 돈 때문에 온 거였습니다. 그걸 알았으니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었어요. 그날 밤 영순 씨한테 전화했습니다. 자식들이 다녀갔다고 하지만 돌려보냈다고 말했어요. 잘했어요. 순자 씨는 이제 순자 씨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식들 인생이 아니라.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바다로 나갔습니다. 평소처럼 잠수복을 입고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차가운 바닷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여기가 제 자리였습니다. 바다가 제 집이었어요. 보름 후 저는 포구 근처에 있는 작은 건물 하나를 샀습니다. 3천만 원을 주고 샀어요. 20평쯤 되는 낡은 건물이었지만 위치가 좋았습니다. 바다가 바로 보이는 자리였거든요. 한 달 동안 공사를 했습니다. 안을 깨끗하게 고치고 테이블과 의자를 들여놓았어요. 벽에는 해녀들 사진을 걸었습니다.
영순 씨를 비롯한 마을 해녀들이 물질하는 모습이었어요. 간판도 달았습니다. 68배녀 카페라고 썼어요. 덕분 씨가 이름이 특이하다고 웃었지만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 나이를 당당하게 드러내는 거였으니까요. 카페에서는 커피와 차를 팔고 해녀들이 직접 딴 해산물로 만든 음식도 팔기로 했습니다. 전복죽, 성게비빔밥, 미역국 같은 거요. 영순 씨한테 물어봤더니 좋은 생각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혼자서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구했어요. 저처럼 혼자 사는 노인들이었습니다. 마을에 그런 분들이 많았거든요. 먼저 덕분 씨한테 부탁했습니다. 카페에서 같이 일하자고요. 음식 만드는 건 덕분 씨가 잘하니까요. 덕분 씨가 놀라워했어요. 나를요? 나는 그런 거 해본 적 없는데. 배우면 돼요. 나도 68배 물질 배웠잖아요. 덕분 씨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다른 사람도 구했습니다. 70이 넘은 박순희 씨였어요. 남편 없이 혼자 사는데 무릎이 안 좋아서 물질을 못 한다고 했습니다. 순희 씨한테 카페 청소와 설거지를 부탁했어요. 일주일에 4일만 나오면 된다고 한 달에 60만 원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순희 씨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나 같은 늙은이를 쓰겠다고요? 나도 늙은이에요. 우리끼리 도우면서 사는 거예요. 카페를 열기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떨렸어요. 과연 손님이 올까? 장사가 될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영순 씨가 말했었죠. 해보기 전에는 아무도 모른다고요.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카페 오픈 날 아침 8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 1시간 동안은 손님이 없었어요. 덕분 씨와 순희 씨가 불안해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9시쯤 첫 손님이 왔습니다. 젊은 부부였어요. 신문 기사 보고 왔다고 했습니다. 68배 해녀가 된 할머니가 운영하는 카페라고 해서 궁금했대요. 전복죽을 주문했습니다. 덕분 씨가 정성껏 끓인 죽이었어요. 손님들이 맛있다고 했습니다. 사진도 찍고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했어요. 그날 하루에 20팀쯤 왔습니다. 생각보다 많았어요. 매출도 3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첫날 치고는 괜찮았어요. 한 달이 지나자 카페는 제법 알려졌습니다. 관광객들이 찾아왔고 현지 사람들도 왔어요. 인터넷 후기도 좋았습니다. 음식이 맛있고 할머니들이 친절하다고요. 한 달 매출이 1,0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재료비랑 월급 빼고도 4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생각보다 잘 됐습니다. 저는 남은 돈을 다시 투자했습니다. 해녀들한테 장비를 지원해 줬어요. 새 잠수복이랑 오리발, 비창 같은 거요. 영순 씨를 비롯한 해녀들이 고마워했습니다. 또 마을 노인들을 위한 작은 쉼터도 만들었어요. 카페 옆 공간을 개조해서 노인들이 모여 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차도 무료로 제공했어요. 석 달째 되던 날, 지역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또 취재를 왔습니다. 이번에는 카페 운영 이야기였어요. 68배 해녀가 됐다가 이제는 카페 사장이 된 할머니라고 소개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손님이 더 늘었습니다. 주말에는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어요. 직원을 한 명 더 뽑았습니다. 역시 혼자 사는 60대 할머니였어요. 6개월째 되던 날, 큰아들 민수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뉴스 봤어요. 카페 운영하신다니 대단하세요.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자식들 인정이 필요 없었거든요. 며칠 후 은경이한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역시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재석이는 연락이 없었어요. 아마 미안해서 연락 못하는 거겠죠. 8개월째 되던 날, 저는 영순 씨와 함께 바다에 나갔습니다. 카페 일이 바빠도 일주일에 2~3번은 물질을 했어요. 바다가 그리웠거든요.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7m 깊이까지 편하게 내려갔어요.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전복을 몇 개 따고 올라왔어요. 물 밖으로 나와 숨비 소리를 냈습니다. 후. 그 소리가 좋았어요.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영순 씨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순자 씨, 정말 대단해요. 1년 만에 여기까지 왔잖아요. 영순 씨 덕분이에요. 가르쳐 주셔서 고마워요. 아니에요. 순자 씨가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된 거예요. 그날 저녁 카페 문을 닫고 덕분 씨, 순희 씨와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오늘도 손님이 많았다고, 수고했다고 서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가는 모습이 평화로웠어요. 덕분 씨가 물었습니다. 순자 씨 후회 안 해요? 자식들한테 안 가고 여기 있는 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여기가 제일 좋아요. 자식들 보고 싶지 않아요? 보고 싶죠. 그래도 괜찮아요. 제 인생은 제가 사는 거예요. 순희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 순자 씨 보고 용기 얻었어요. 나이가 뭐 대수예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게 제일이죠. 그 말에 모두 웃었습니다. 밤이 깊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박집 제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1년 전 이맘때 저는 자식들 집을 전전하며 눈치 보고 있었습니다. 갈 곳 없어 서울역 찜질방에서 잤었죠. 그런데 지금은 제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직원도 있고 손님도 있고 친구도 있었습니다. 자식들 눈치 안 보고 당당하게 살고 있었어요. 휴대전화를 꺼내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2천만 원이 넘어 있었어요. 보상금 남은 돈이랑 카페에서 번 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붉은 빛이 바다를 물들였습니다. 저는 잠수복을 입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이 바다가 저를 구원했어요. 새로운 인생을 주었습니다. 68. 많은 사람들이 늙었다고 하는 나이예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걸요.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하면 되는 거예요.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기분 좋게 느껴졌어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잠수했습니다. 물속은 고요했습니다. 햇빛이 물속까지 비쳐들어와 반짝였어요. 물고기들이 헤엄쳐 다녔고 바위에는 해초가 흔들렸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기가 제 자리예요. 이게 제 인생이에요. 물 밖으로 나와 크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인생은 68배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다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